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정의 과학, 지은이는 이선 크로스,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와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 감정 및 자기통제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감정의 작동 방식을 20년 가까이 연구해 왔다. 마시멜로 실험으로 알려진 성격 이론의 권위자 스탠퍼드 대학교 월터 미셸 교수를 사사했고 그 자신은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심리 기법을 장안하며 심리학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미국 심리학회가 수여하는 떠오르는 연구자상, 사회심리학과 인성과학회로부터 젊은 연구자상 등을 수상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860년대 중반 한 미국인 외교관이 페루를 방문했다가 무척 신기한 유물을 접했다. 에프라임 조지 스콰이어는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였는데 그가 만난 사교계의 명사가 마침 고대 유물 수집가였다. 그녀는 스콰이어를 집으로 초대하여 잉카 시대의 보물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줬다. 아주 특이한 표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잉카 시대 묘지에서 출토된 두개골 조각이었다. 전두골에 모서리가 반듯하게 잘린 대칭에 가까운 약 1.3cm의 정사각형이 파여 있었다. 잉카인의 두개골에 난 구멍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외과 수술로 꼽히는 수술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다. 이 수술법은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방식이라서 두개 천공술이라고 불린다. 그렇게 먼 옛날의 조상들도 두개골에 섬세하게 구멍을 낼 줄 알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보다 더 믿기 힘든 사실은 당대 사람들이 왜 이런 식의 외과 수술을 했는지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감정 관리를 돕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우울증이나 조증 등 감정 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질환을 관리하는데 이 수술법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추론이다. 거머리, 퇴마술, 마녀 화형 등 우리는 감정 조절을 명목으로 지극히 창의적이고 동시에 잔혹한 방법들을 선보여 왔다. 17세기에는 불에 달군 쇠막대를 두개골에 지지는 것을 마음의 병을 다스릴 해결책으로 권했는가 하면 몇 세기 뒤에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미네랄 워터가 스트레스 해소제라며 팔려나갔다.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두개 천공술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 뇌엽 절제술이라는 형태로 버젓이 시행됐다. 외과의가 환자의 눈꺼풀을 열고 송곳처럼 생긴 뾰족한 도구를 안구 속에 넣고는 전두엽 영역을 휘저어 뉴런의 핵심 연결을 끊는 수술법 말이다. 우리 인류는 감정을 지극히 난감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여긴 나머지 감정에서 얼마간 헤어나려고 머리에 구멍을 내고 중금속을 삼키고 뇌 일부를 망가뜨리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8명 중 1명은 매일 항우울제를 한 알씩 복용한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5억 명을 넘으며 이 병들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만 매년 1조 달러에 달한다. 감정 관리에 능숙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타고 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은 경향이 있다. 이들은 금전 문제를 덜 겪고 범죄도 덜 저지르며
학교와 직장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기까지 하다. 움직임이 더 날래고 더 젊어 보이며 생물학적 노화도 느리게 일어나고 수명도 더 길다.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한다. 감정 관리의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갖고 있는 감정의 전환 장치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감정 전환 장치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어떤 작업에는 어떤 전환 장치가 적합할지 등이 바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원리이다. 감정은 어쩌다 하는 경험이 아니다. 우리는 거의 늘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다. 감정은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중심축이 되어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우리는 미미한 혹은 격렬한 감정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삶의 궤도에 영향을 미친다. 인류가 이룩한 뛰어난 업적도 사랑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대의에 대해 품은 감정이 원동력이 된 경우가 많다. 자주 인용되는 미국의 종교 지도자 칼 W. 비너의 명언이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못한다. 감정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서로 겹치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헷갈린다. 감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겪는 일이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일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반응이다. 감정은 우리가 각 상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감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면이 있다. 사실 감정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에 대해 보이는 느슨하게 조율된 반응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우리 대부분은 기쁨이나 흥분 같은 감정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두려움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 감정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핵심적인 적응상 특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정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며 그저 정보일 뿐이다.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정적 감정을 내면에서 싹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절대론자의 믿음은 매우 위험하다. 어떤 감정은 순간적으로 매우 불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진화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다. 불안은 눈앞에 위협이 있을 때 적절한 반응을 취하도록 돕는 적응 기능을 갖고 있다.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 몸은 생리학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잠시 상황을 반추할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상실을 되돌아보고 아직 남은 다른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된다. 후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 죄책감은 자신이 끼친 피해를 깨닫고 이를 바로잡게끔 만든다. 분노는 위협에 대응하고 불의를 바로잡게 도울 수 있다. 1972년 뉴질랜드의 해안 도시 더니딘에서 일군의 과학자가
소규모 연구를 시작했다. 아동의 출생 환경이 건강 발달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연구가 무려 50년 넘게 이어질 대장정의 첫발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종국의 이들의 연구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고 유아기가 거의 성장 과정 내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지기능 저하를 판별하는 뇌 지표, 대인관계의 질, 직업적 성공 등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성장 과정에 유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연구는 아동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소박한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피실험자 1,037명의 삶을 시간을 두고 추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피험자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정밀한 생체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구강구조 3D 스캔 등 다방면의 검사를 거쳐야 했다. 인지능력 검사와 지능평가를 받았고 삶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검사는 혹독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 연구의 피실험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조사된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연구의 독보적인 가치는 연구팀이 피실험자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아동기 내내 세심하게 측정했다는 사실에 있다. 심리학 연구 대부분은 단 한 번의 실험실 과제나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에 의지하곤 한다. 하지만 이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시행했고 부모와 교사도 아이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3자 평가를 통해 다양한 지표를 측정한 결과 연구팀은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이 얼마나 능숙한지를 전례 없이 정확하게 들여다볼 창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팀이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예측하게 해줬다. 아동기에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했던 아이들은 향후 약물 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감정 조절에 유독 고생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를 중퇴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았다. 감정 조절에 능숙했던 아이들은 훗날 경력을 잘 가꾸어 나가고 더 많이 저축하고 은퇴에 성실하게 대비하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다. 심지어 뇌 영상 촬영과 생리학적 검사 결과에서는 이들의 뇌와 장기가 더 천천히 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초기의 감정 조절 능력은 개인의 발달에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앞날을 예측할 때 아이의 가족이 처한 사회 경제적 환경이나 아이의 지능 수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의 성과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삶의 행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살면서 언제부터 감정 관리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든 누구나 이 방면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인간의 능력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감정 반응의 속도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 또는 그 강도를 달리하는 것을 감정 조절이라고 한다. 감정은 삶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는 길잡이이다.
부정적 감정에서 도망쳐 기분 좋은 감정만 뒤쫓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거기서 배우되 필요할 때는 한 감정 상태에서 다른 감정 상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감정 전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감정이라는 정교한 악기를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악기의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절할지 기본기를 익히지 못하면 연주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다. 심리학에서 트리거는 감정 반응을 촉발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위험에 빠진 아이를 보면 공포를 느끼고, 교통체증을 겪으면 분노를 느끼고, 오래전 떠나보낸 누군가를 상기시키는 향수 냄새를 맡으면 슬픔을 느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주변 세계의 요소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리거 역시 통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통제하지 못한다. 감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감정 방정식의 절반일 뿐이다. 불꽃이 저 혼자 타오를 수는 있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끌지 더 부채질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 후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생각하느냐가 감정 반응의 성격과 추이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내재된 신경체계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생각과 느낌과 그로 인한 감정에 어떻게 맞부딪힐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다. 인류는 왜 이처럼 기막힌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켰을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회 지능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갖가지 도전을 더 잘 헤쳐나가기 위해 크고 인지적으로 복잡한 뇌를 발전시켜 자기 조절 능력을 갖췄다. 먼 옛날 동굴에 살던 선조 중에는 무리에서 위세를 자랑하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픈 사람도 있었을 테다. 그러나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앞일을 잘 생각해서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은 이들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 원시시대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늘 문제였다. 음식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해두는 일은 얼핏 하찮아 보여도 생존에 아주 중대한 문제다. 생태지능 가설은 음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지적 통제를 발달시켰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음식이 부족하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수중의 먹거리를 한꺼번에 먹어치우고 싶다는 욕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 발 물러나 차분히 계획을 짜면서 저장고에 보관해둔 식량을 다 먹고 싶은 열망을 가라앉히도록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지적 통제는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전을 지키고 다른 이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인간이 이 능력을 공유하고 있다. 부정적 생각이나 불쾌한 신체 감각이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기회가 연달아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 감정을 더 파고들지, 마음속에서 분리할지, 더 키울지 선택할 기회가
눈앞에 쌓여간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가라앉히고 그 결과가 다시 감정에 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우리의 웰빙과 건강, 행복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1960년대 말 한 실험실로 지질학자, 전화수리공, 평화봉사단원, 골프 선수가 찾아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네 사람은 심각한 뱀 공포증을 갖고 있었다. 아직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저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밴듀라는 신문 광고를 통해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밴듀라의 광고에 응한 이유는 혹시라도 뱀 공포증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실험실에 도착해서 밴듀라를 만나자마자 곧 뱀 우리가 있는 방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단방향 거울을 통해서 피실험자들이 그저 뱀을 바라보게만 했다. 그러고 나서 연구팀은 네 사람에게 뱀이 있는 방의 문 쪽으로 8cm 정도를, 다음에는 15cm를 더 다가갈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에 관해 물었다. 머릿속에 떠올린 그 일이 곧 닥칠 것 같나요? 피실험자 중에 뱀이 자기 목을 휘감을 것 같다며 공포에 떨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한 연구원이 나서서 직접 목에 뱀을 두르고는 아무런 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1년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네 사람은 뱀이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4시간의 실험이 끝나갈 무렵 이들은 뱀을 손에 든 채 아름답다며 경탄하기도 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옥죄어온 공포가 몇 시간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밴듀라의 연구에서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따로 있다. 네 사람이 새롭게 얻은 자신감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바로 이 순간 밴듀라에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뱀 공포증에 대한 개입식 치료가 삶의 다른 난관에도 잘 맞서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어떤 원리에서였을까? 밴듀라는 이 실험으로 피실험자들에게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밴듀라의 이 기념비적 연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 발견됐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정말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다. 물론 자기 효능감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목표를 이루는데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 자기 효능감이라는 힘이 우리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영향은 감정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힘을 발휘한다. 분석 결과 자기 효능감이 성과를 28%나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드백이나 행동 교정 등 심리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입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자기 효능감은 알코올 섭취량 조절, 인간관계 갈등 해결, 질병과 부상에서의 회복 속도 등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 행동경제학, 신경과학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유명한 현상 중 하나로 최소 노동의 법칙이 있다. 최소 노동의 법칙은 모든 조건이 동등할 때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는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노래를 듣는 방법과 1시간 동안 일기를 쓰는 방법 모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치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아무래도 노래를 듣는 쪽으로 선택이 몰릴 텐데 그 방법이 물리적으로 노력이 덜 들어갈 뿐 아니라 딱히 집중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정신적 노력의 측면에서도 최소 노동의 법칙은 작동한다. 이는 인간이 인지적 구두쇠, 즉 정신적 자원을 아끼는 행위를 선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 최소 노동의 법칙은 감정관리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반응을 억누르거나 괴로운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효과는 크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전략들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그토록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주의를 어디로 향해야 할까? 주의는 의식 속으로 어떤 정보를 들여보낼지를 결정하는 정신적 스포트라이트다. 대체로 이 스포트라이트는 자동 조종 모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자신이 선택한 곳을 향해 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원하는 때 특정한 생각, 느낌, 사물에 장시간 집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쾌한 일이 주의를 끄는 상황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해 어떤 대상에 더 다가가거나 반대로 그 대상을 피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상황에 따라 주의력의 강도를 정하고 조절할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감정 경험이 크게 달라진다. 스트레스 상황에 만성적 회피, 부정, 무시로 대처하면 외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불안 및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여러 연구가 말한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부터 심장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군 사이에서 일관되게 목격된다. 10년간 성인 피실험자들을 추적한 어느 연구에서는 회피적 해결이 향후 우울증 발병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 회피는 마치 망치 하나만 들고 집 전체를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격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다. 어떤 작업에는 망치가 아주 제격이라는 것이다. 망치가 유용한 작업도 분명히 있는데 바로 여기가 심리학 분야가 편향에 빠져서 만사를 좋은 것 대 나쁜 것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과잉 단순화의 우를 범하는 지점이다. 감정을 마주하는 방식의 감정 조절 방법들은 대개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감정을 회피하는 대처 메커니즘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 괴로운 상황에서 눈을 돌리는 행위는 인간에게 주어진 진화상의 재능이다. 그 놀라운 재능은 바로 심리적 면역 시스템이다. 심리적 면역 시스템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인간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 고통을 유발하는 심란한 사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날카롭던 감정의 날도 차츰 무뎌진다. 핵심은 충분히 오랫동안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시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말싸움이 너무 격해진다 싶을 때는 일단 서로 말을 멈추고 자리를 떠나도록 하자. 그러고서 얼마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 정도 화가 사그라든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상처에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옛말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진실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ABC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1999년에 어느 여름날 저녁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던졌다. ABC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감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간단한 공식이었다. A. 부정적 사건. 예.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 진단서. B. 믿음. 예. 나는 이제 끝이야. 우리 애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겠지. 가족을 떠나야겠어. C. 결과. 예. 불안. 속이 울렁대는 메스꺼움. 슬픔. ABC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를 바꿀 수 있다면 C도 바뀐다라는 점이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치료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ABC 공식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인지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학파에 따라서는 재평가, 재해석, 인지적 변화라고도 한다. 재구성 개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지받는 치료법인 인지행동 치료를 비롯하여 오늘날 수많은 치료 지침의 토대가 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필터를 바꿀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필터도 바꿀 수 있다. 어떤 상황을 재구성하려면 그 상황을 다른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가 많다. 그래야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면 시야가 좁아지고 눈앞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영하는 일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들에 둘러싸인 상태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럴 때는 줌아웃하여 거리를 확보해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벽에 붙은 파리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관찰해보라. 명상하라. 여력이 된다면 여행을 떠나라. 이것들 말고도 다양한 거리두기 방법이 있었다. 인간은 자신보다 남에게 훨씬 쉽게 조언한다. 이 현상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딴 명칭이다. 솔로몬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혼외 관계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 너라는 말로 나지막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리를 둔 자기 대화라고 하는데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너는 대개 타인을 생각하거나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자신을 지칭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과 거리가 생기며 관점이 전환된다. 마치 다른 사람을 생각하듯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약간 기이하고 사소해 보이는 이 언어적 전환은 결과적으로 꽤 큰 차이를 낳는다. 나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어. 너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공황, 가슴 뛴, 불안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연민, 공감, 그들의 긴장을 다독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너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배역을 맡기는 셈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내가 가장 놀랍다고 여기는 특징은 머릿속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타임머신에 올라탔다가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경험을 계속 곱씹게 될 때도 덜어 있다. 때로는 미래의 발목을 잡혀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며 불안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현재에 다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 이는 마음챙김 수행의 기본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세월의 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과학적 근거도 풍부하다. 이것이 무척 쓸모있는 감정 조절 도구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한 해독제로 오로지 현재만을 처방하면 결정적 진실 두 가지를 보지 못하게 된다. 첫째, 늘 현재에 머물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끝내 절망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시간 여행을 하도록 진화했다. 둘째, 더욱 효과적인 시간 여행법을 배우는 일은 실제로 가능하다. 사람들이 현재에 머물라는 조언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부정적 과거나 미래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지 못하면 과거의 지식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때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다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시간 여행 능력에 기대보자. 과거로 돌아가라. 지금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나?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 중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봤다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미래의 자신을 투영하라.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을 어떻게 느낄까?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평소 우리는 감정 전환 도구를 시련, 즉 실망, 걱정, 실수를 극복하는 데에 자신도 모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도구는 인생에서 가장 버티기 힘든 시절을 헤쳐나오려 할 때도 기댈 수 있다. 단지 위기를 딛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 나름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 폴 칼라니티는 역작으로 길이 남을 회고록 숨결이 바람될 때에서 자신의 인생 계획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한 슬픔과 분노가 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던 일, 의사로서 이루고 싶었던 일,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말기암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외과 의사이자 평생 호기심이 가득했던 학생으로서 이렇게도 생각했다. 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했던 젊은이에게 말기암은 완벽한 선물이 아닐까. 어떤 상실은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때 필터를 바꿔 끼는 일이 고통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이 삶이라는 더 긴 이야기의 일부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하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해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신체적, 감정적 고문을 당하며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글로 써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단 한 가지는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만은 인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6장 집필을 시작하기 몇 주 전 우리 부부는 몇몇 친구를 불러서 미식축구 시합을 함께 봤다. 몇 시간 동안 한바탕 먹고 웃으며 소리를 지른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던 중이었다. 순간 머릿속에 중요한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피자. 피자를 너무 많이 시킨 게 화근이었다. 아직 피자가 2판이나 남아 있었다. 앞으로 일주일 내내 점심과 저녁으로 피자를 먹을 생각을 하니 신이 나면서도 좀 겁이 났다. 최근 내게 좀 더 건강하게 먹으라고 경고했던 의사의 얼굴도 떠올랐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남은 피자를 잽싸게 봉투에 나눠 담았다. 다들 작별 선물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막무가내로 피자를 떠넘겼다. 그렇게 다들 우리 집을 떠났다. 친구들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맛있는 피자도 다 가버렸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먹고 남은 피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먹다 남은 피자는 감정적 위협이 된다. 내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에 내가 피하고자 했던 감정 경험은 깨어있는 내내 냉장고 속 피자를 보면서 느낄 강렬한 욕망이었다. 핵심은 이것이다. 환경이 원치 않는 감정 반응을 유발한다면 상황 수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주변 환경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대대적인 변화를 가할 수도 있다. 내 경우에는 피자를 제거하여 미래의 감정 상태를 미리 형성했다. 다음 날 나는 피자와 샐러드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번민하지 않아도 됐다. 밤늦게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드는 일도 없었다. 선제 대응으로 원치 않는 감정들을 사전에 차단한 덕분이었다. 피자나 스마트폰을 치워버리는 것처럼 환경을 살짝 조정하는 일이 언뜻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절대 사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엄청난 변화일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정 조절 이야기는 성경이다. 성경은 유혹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교훈을 전한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찾는 이유는 그 속에 인간에 관한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종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최선이 아닌 것들에 끌린다는 점 말이다. 우리는 유혹과 맞서 싸울 능력을 지녔다. 이를 도와줄 도구들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아예 금단의 열매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있다. 유혹에 저항할 필요조차 없게 내 공간에서 무언가를 없애버린다면 그것도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이 질문에 절반은 아니라고 답한다. 자신을 유혹하는 대상이 없다면 뭔가를 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응수한다. 그건 자기 통제에 대한 너무 협소한 관점이군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자기 통제는 의지력의 일종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기 통제는 충분히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일부러 애를 써서 내면의 힘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내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다.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지내고 있었다. 겨울의 초저녁, 학기 첫날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서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강의실에 제때 도착하려면 여유가 거의 없던 터라 그녀보다 약 3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내 앞의 여자가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나도 똑같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10번쯤 똑같은 방향으로 모퉁이를 돌고 나자 혹시 내가 그녀를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 캠퍼스 건물에 발을 들였다. 둘 다 같은 심리학 강의를 수강했던 것이다. 강의가 끝난 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사는 곳에서 2채 떨어진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는 내 옆에서 모닝티를 홀짝이는 중이다. 나와 결혼을 해서 말이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내 주변 환경이 작용한 결과물일 때가 많다. 한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친구가 될지를 결정할 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까움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근접성 효과라고 부른다. 근접성 효과는 주변에 누가 사는지처럼 언뜻 우연으로 보이는 환경적 특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들은 우리의 감정적 삶을 형성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중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만큼 그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 역시 우리를 추동한다. 새벽 3시 맷 마스뎀과 미 해군 특수부대 대원 10명이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에 자리한 중산층 주택가의 한 집에 몰래 접근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그 집에 폭탄 제조범이 살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별달리 아는 게 없었다. 그자가 얼마나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지, 안에 무고한 민간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폭탄 제조범이 함정을 밟으면 폭발하는 부비트랩 전문가라는 사실만큼은 잘 알았다. 폭탄 제조범들은 폭발 한 번으로 10수명은 죽일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폭발물을 묻어놓곤 했다. 대원들은 폭탄 제조범들의 집이 대체로 경비가 삼엄한 편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다. 작전에 들어가면 무장 경비원이 2층의 은신처에서 저격을 준비 중일 수도 있었고, 자폭 조끼를 입은 채 졸고 있는 반군, 건드리면 부비 트랩을 작동시키는 트립 와이어, 전통 복식인 부르카 속에 수류탄을 숨긴 여자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었다. 그날 새벽에는 알 수 없는 게 수두룩했고, 어쩌면 대원들이 모조리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세 팀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 해군 특수부대가 세계 최고의 정예 부대로 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조직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임무를 앞두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다. 임무가 주어지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매스의 팀도 작전에 들어가기 전 며칠간 10가지가 넘는 잠재적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만일 타고 가던 헬리콥터가 고장난다면, 만일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도중에 총격을 당한다면, 만일 반군의 수가 예상보다 5배나 많다면, 작전 지휘관들은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써서 대원들의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새겨 넣었다. 맷,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하겠나? 모든 만일의 상황에 대해 3가지 답안을 마련해뒀다. 일이 잘못됐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 돌아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생각해둔 것이다. 그랬기에 맷 마스뎀의 팀이 야간 투시경을 쓰고 숨죽인 채 폭탄 제조범의 집에 접근했을 때도 1차적인 계획은 있었다. 그런데 현관에 폭발물을 터뜨린 순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집의 외벽 대부분이 유리로 돼 있어서 폭발물이 터지자마자 유리가 산산조각 난 것이다. 6m 상공에서 거대한 유리 파편들이 대원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놀랍게도 부상을 당한 대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온갖 종류의 건축물을 폭파하는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자재가 무너지는 방식들에 대응하는 법을 훈련으로 익혀둔 덕분이었다. 결국 그들은 진입에 성공했고 폭탄 제조범을 체포해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는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을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 그의 팀은 전장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10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적에게 노출돼 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대원들은 미국 스톡 자동차 경주협회 정비팀을 초빙해 이틀 동안 더 효과적인 타이어 교체법을 배우며 연습을 반복했다. 수업이 끝났을 때 대원들은 타이어 교체 시간을 10분에서 2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감정을 다룰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보다 긍정적 상태로 전환하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빠져나오든 그 작업을 더 매끄럽고 의도적으로 재빠르게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프, WOOP라는 이름의 도구를 만난다. 우프는 소원, wish, 결과, outcome, 장애물, obstacle, 계획, 플랜의 4단계로 구성된다.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우프를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1. W. 소원. 자신에게 중요한 소원을 하나 적는다. 다소 어렵더라도 이룰 수 있는 소원이어야 한다. 2. O. 결과. 그 소원을 이루면 어떤 느낌이 들까? 3. O. 장애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4. P. 계획. 장애물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연구가 우프의 힘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입증했다. 우프를 활용한 학생들은 학업과 성적 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냈고 부정적 감정을 더 수월하게 극복했으며 식습관과 운동 습관도 더욱 건강해졌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아끼게 됐고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됐다. 2010년대 중반 독일 과학자들이 대규모 현장 실험의 일환으로 우프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우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뒤 그 과정을 총 5번 함께 해봤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겨우 만 6세의 아이들이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됐고 성적도 향상됐다. 우프는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연구팀은 실험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우프의 긍정적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생겨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모든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나는 감정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도와줄 힘이 있다. 지금까지 감정의 과학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